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라는 물고기의 정식 명칭은 베타 스플렌덴스입니다. 지역에 따라 혹은 별명으로 시암 파이팅 피쉬 혹은 럼블피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베타라는 말은 말레이시아어 이칸 베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칸은 물고기를 뜻하고 베타는 고대 전투민족인 베타족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수족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베타 스플렌덴스는 사실 자연종이 아닙니다. 야생에서도 스플렌덴스 종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베타가 1900년대부터 관상어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많은 개량 번식이 시도되었고 특별한 형질을 가진 베타들을 서로 브리딩하거나 스플렌덴스 외의 다른 베타종들과 브리딩하는 등의 끊임없는 개량 노력을 통해 지금 보이는 화려한 색과 지느러미를 가진 베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프문이라고 불리는 크고 넓은 지느러미를 가진 베타는 이런 개량의 역사를 보여주는 결정체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타 스플렌덴스가 원래 야생에서는 그렇게 크고 넓은 지느러미를 갖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매니아들 사이에서 야생 베타라고 불리는 베타 인벨리스, 베타 마아차이 등의 베타종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야생 베타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량종들과의 구분을 위한 것입니다. 베타는 총 73종류가 있고 그중 하나가 스플렌덴스이며 그 스플렌덴스를 중심으로 여러 종들과의 브리딩을 통해 개량해낸 것이 우리가 베타라고 부르는 관상어인 것이죠. 베타라는 물고기의 역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타는 동남아의 논이나 범람원 같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보통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었고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베타를 악조건에서도 살아남는 키우기 쉬운 물고기로 알려지게 만들었죠. 베타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라비린스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비린스 기관은 미로처럼 생겨서 미로기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기관은 이것을 가진 물고기들의 생존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보통의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즉 용존산소를 통해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아가미를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보조호흡 기관인 라비린스를 가진 물고기들은 수표면에서 이 기관을 통하여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사는 물속에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더라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베타를 화병이나 유리병에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족관에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에 베타를 진열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래도 베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내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계속 베타라는 종의 역사를 따라가 보죠. 태국의 어린아이들에겐 베타를 잡아다 논에 모아놓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재미있는 놀이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태국의 옛 이름이 시암인데 베타가 시암 파이팅 피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여기서 유래합니다. 시암에 싸우는 물고기라는 뜻이죠. 태국에서는 베타를 플라카시라고 불렀습니다. 플라카스는 물어뜯는다 라는 표현에서 온 말인데 이는 베타만을 위한 고유명사이기보단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공격적인 물고기들을 부르는 총칭이었습니다. 지금은 짧은 지느러미를 가진 개량되기 전의 원래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가진 베타들을 플라카트 베타라고 부르는데 그 별명의 유래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베타들, 특히 수컷 베타들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플레어링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아가미를 들어올리고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몸집이 크게 보이도록 하는 행동이죠. 그들은 플레어링을 하며 서로 지느러미를 물어뜯으며 싸웁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투어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소를 싸움 붙이고 구경하는 투우, 개를 싸움 붙이고 구경하는 투견처럼 베타에게 돈을 걸고 싸움을 붙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생에서는 한쪽 베타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 이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둘만을 가둬놓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마치 링 위의 권투 선수들처럼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결국 싸움에서 패배한 베타는 지느러미를 모두 뜯긴 채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어라는 놀이는 정말 잔인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1800년대 초반 지금의 태국인 시암 지역을 통치하던 왕 라마 3세 제사다보디는 다양한 베타들을 잡아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베타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1840년 그 왕은 그가 수집한 베타들 중 몇 마리를 시어도어 켄터 박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덴마크 출신의 의사로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당시에 벵골 지역에 있었는데 동물과 식물학자로서도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켄터 박사는 선물 받은 베타들을 연구하며 번식시켰고 1849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라는 종에 매크로도푸스 푸낙스라는 학명을 붙여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9년 어류학자 찰스 테이트 리거는 켄터 박사가 붙인 푸낙스라는 이름이 이미 베타가 아닌 다른 물고기에게 붙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학명을 베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멋진 물고기를 베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베타는 리건이 이름을 붙이기 전인 1890년대에 독일과 프랑스가 처음 관상어로 수입하였고 1910년 미국에서도 수입하여 소개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인은 처음에 이 베타를 베이투라고 잘못 발음했었다고 합니다. 베타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애완 물고기로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고 전 세계로 널리 퍼졌습니다. 수많은 관상어 애호가들이 베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었고 또 전문 브리더를 자처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개량을 시도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애호가와 브리더들은 1966년 인터내셔널 베타 콩그레스, 즉 세계 베타 협회, 줄여서 IBC라는 단체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베타가 본래의 기능, 그 중에서도 특히 헤엄치는 기능을 잃지 않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개체로서의 개량을 목표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하프문 베타입니다. 독일의 브리더 이드어드가 개인적으로 개량에 성공한 델타 베타를 기본종으로 하여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IBC 회원들이 협력하며 1991년 지느러미가 풍성한 모습을 가진 개체를 육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베타쇼에서 이 베타를 발표하고 그 베타를 계속해서 개량하여 지금의 하프문 베타를 우리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더블테일, 하프문, 크라운, 빅이어 이런 다양한 지느러미 모양을 가진 베타들은 이런 과정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이언트 베타 역시 우량한 크기를 가진 베타들을 선별적으로 여러 대를 거쳐 브리딩하면서 만들어낸 개량종입니다. 민속놀이와 투기의 재료로 쓰이던 물고기가 베타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반려동물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 유래와 역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타에 관한 다양한 책들과 사전 그리고 웹사이트까지 많은 정보를 뒤지고 추론하고 조합하며 정리해보니 이제 베타라는 물고기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베타를 조금 더 사랑해볼까요? 물고기 키우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물고기들과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